거꾸로 말하면 10명 중 9명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마음에 들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한평생 달리기를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풀코스 마라톤을 포함해 적어도 5km에서 10km를 꾸준히 수십 년간 달려온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비단 달리기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자신만의 가치관 혹은 철학을 갖추게 된 거죠. 한 번이라도 달려본 사람들은 모두 알겠지만 달리기와 고통은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고통이 항상 상수로 붙어 다니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 나아가면 결국 성공에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일본이 낳은 대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사항으로서의 고통. 변명을 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건강법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자, 모두 함께 매일 달리기를 해서 건강해집시다, 이런 주장을 떠벌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 계속 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자문자답하고 있을 뿐이지요. 영국의 작가인 서머셋 mom은 어떤 면도의 방법에도 철학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매일매일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에 뭔가 관조와 같은 것이 우러난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날 파리의 한 호텔방에 들어누워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를 읽다 보니 마침 마라톤 러너에 관한 특집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유명한 마라토너들을 인터뷰해서 레이스 도중에 자신을 질타하거나 격려하기 위해 어떤 말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었죠. 모두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42.195km를 달리고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풀마라톤이라는 것은 가혹한 경기인 것입니다. 신성하고 마력적인 어구를 뜻하는 만트라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하지 못할 힘든 일입니다. 그중 한 선수는 마라톤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형에게 배운 문구를 줄곧 머릿속에서 되낸다고 하더군요.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령 달리면서 너무 힘들다, 이젠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치면 힘들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젠 안 되겠다인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마라톤이라는 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달리기를 하며 철학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해도 어떤 종류의 경험칙과 같은 것은 얼마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의 신체를 실제로 움직임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고통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진지하게 달리지 않게 되어버렸는가? 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사는 일이 점점 바빠지고 매일매일이 생활 속에서 웬만큼 자유로운 시간을 내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이 많지는 않았지요. 그런 잡다한 일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왠지 자꾸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열심히 달리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느 시점부터 달린다는 행위에 어느 정도 실증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물론 나라고 해서 지는 걸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한결같이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성향은 어른이 된 뒤에도 대체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됐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기든 지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보면 알게 되지만 레이스에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기든 지든 그것은 러너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특정한 라이벌이 어떤 사정으로든 그 레이스에 참가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레이스의 동기가 소멸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러너로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지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러너는 이번에는 이 정도 시간으로 달리자라고 미리 개인적인 목표를 정해 레이스에 임합니다. 그 시간 안에 달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만약 시간 내에 달리지 못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력을 발휘했다는 만족감이라든가 다음번 레이스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혹은 스스로 뭔가 큰 발견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달리고 나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장거리 러너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를 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에 이기고 지고 하는 일이란 없습니다. 판매 부스나 문학상이나 비평을 잘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일은 뭔가를 이룩했는가의 하나의 기준이 될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요. 자신이 쓴 작품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했는가 못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변명으로 간단하게 통하는 일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유익한 운동인 동시에 유효한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달리면서 또는 마라톤 경기를 거듭하면서 목표 달성의 기준치를 조금씩 높여가며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따라 나 자신의 향상을 도모해 나갔습니다. 적어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왔지요. 나는 물론 대단한 마라톤 주자는 아닙니다. 주자로서는 극히 평범한 그런 수준이지요. 그러나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이 지닌 약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대 중반을 넘어선 이후부터 그러한 자기검증 시스템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스의 기록이 향상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신체 능력의 피크를 맞이하지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영 선수는 20대 전반에, 권투 선수는 20대 후반에, 야구 선수는 30대 중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느 안과 의사에게 세상에 노안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내 경우는 40대 후반에 접어들어 주자로서의 정점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3시간 반을 목표로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상 기류가 생겼습니다. 전과 같이 연습을 해도 4시간대의 아슬아슬한 선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건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나이 탓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육체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는 아직 전혀 실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무시하려고 해도 숫자는 한 발 한 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완만한 속도로 계속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달리는 일이 이전처럼 무조건 즐겁다는 생각도 들지 않게 되었지요. 나와 달리는 일 사이에는 그처럼 서서히 권태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불한 만큼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있었고 열려 있어야 할 문이 어느 사이에 닫혀버린 듯한 폐쇄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러너스 블루, 즉 주자의 우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감하는 것이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혼자 있는 것을
별로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성격이지요. 매일 1시간이나 2시간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혼자 달리고 있어도 4시간이나 5시간을 혼자 책상에 앉아 묵묵히 글을 쓰고 있어도 별로 고통스럽다거나 지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루에 1시간쯤 달리며 나 자신만의 침묵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의 정신위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었습니다. 적어도 달리고 있는 동안은 누구와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지금은 50대 후반입니다. 21세기라는 것이 실제로 다가와서 내가 정말로 50대를 맞이하게 될 줄은 젊었을 때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언젠가 21세기가 오고 그땐 내가 50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지만 젊었을 때의 나에게 있어 50대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은 사후세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을 정도로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 역시 처음으로 맛보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일이라면 좀 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볼 수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지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의 소중한 자산.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직업적인 영역에 있어서나 타인과 우열을 겨루고 승패를 다투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으로 세계는 성립되어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 있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이는 일상적으로 조그마한 엇갈림을 낳고 몇 가지인가의 엇갈림이 모이고 쌓여 커다란 오해로 발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까닭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당연한 얘기지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하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요. 그건 괴로운 체험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와 같은 괴로움이나 상처는 인생에 있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타인과 얼마간이나마 차이가 있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자아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 자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니까요. 내 경우를 말한다면 소설을 계속 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풍경 속에 타인과 다른 모습을 파악하고 타인과 다른 것을 느끼며 타인과 다른 말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으로써 나만의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내가 쓴 것을 손에 들고 읽어준다는 드문 상황도 생겨납니다.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까닭 없이 비난을 받았을 때 또는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나는 언제나 여느 때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달리기로 작정합니다. 여느 때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장 밑바닥 부분에서 몸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느 때보다 긴 거리를 달린 만큼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의 육체를 근소하게 남아 강화한 결과를 낳습니다. 분한 일을 당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단련하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말 없이 수긍할 수 있는 일은 몽땅 그대로 자신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설이라고 하는 그릇 속의 이야기의 일부로 쏟아붓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978년 4월 1일 오후 1시 반 전후 대학을 마친 후 바로 지하철역 근처에 가게를 열어 3년쯤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입주해 있던 빌딩이 재건축되는 바람에 도심으로 이전했습니다. 결코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았지요.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퀸텟을 겨우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낮에는 커피를 서비스하고 밤에는 바 영업을 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취미로나 하는 것 같은 장사가 잘 될 리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에게
경영에 재능 같은 게 있을 리 없다고 짐작했던 것 같지만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특별한 경영의 재능이 있을 거라고는 나 역시 생각하지 않았지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녹초가 되도록 일했지요. 여러 가지 뼈아픈 경험도 했고 머리를 감싸지고 고민했던 일도 있었고 시리에 빠지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전망이 어렵사리 서게 되자 큰 걱정은 간신히 덜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파른 계단 하나를 가까스로 오르고 나서 조금쯤은 트인 장소로 나온 느낌이 들었지요. 여기까지 헤쳐나온 이상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잘 되어갈 것 같은 자신도 생겼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며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젊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나이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솟아났습니다. 소설을 쓰자고 생각을 하게 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1978년 4월 1일 오후 1시 반 전후였습니다. 그날 진구구장의 외야석에서 나는 혼자 야구를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봄바람은 따뜻하게 스쳐 지나가는 더 바랄 것 없는 아주 기분 좋은 봄날의 하루였지요. 관객은 늘 그렇듯 많지는 않았습니다. 1회 말 선두타자인 외국인 선수 데이브 힐튼이 좌측 방향으로 안타를 쳤습니다. 배트가 강속구를 정확히 맞추어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구장에 울려 퍼졌지요. 내가 그렇지, 소설을 써보자 라는 생각을 떠올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의 일입니다. 그때 날씨의 색감, 잔디의 감촉, 배트의 경쾌한 소리를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뭔가가 조용히 춤추듯 내려왔는데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서 자, 뭔가를 써야지 하면서 알게 됐지만 나는 제대로 된 볼펜 한 자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점에 가서 원고 용지 한 뭉치와 10,000원 정도의 만년필을 사왔습니다. 참으로 조촐한 자본 투자였지요. 그때가 봄이었는데 가을이 되어 400자 원고지로 200매 정도의 작품 한 편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기분이 아주 상쾌했습니다. 다 쓴 작품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몰라 내친 김에 문예지의 신인상에 응모해 보았습니다. 응모할 때 복사본을 만들어 두지 않았던 것을 보면 낙선하고 원고가 그대로 어딘지 모르게 사라져버린다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늘 지기만 하던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우승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진구구장에서 말이지요. 한 번에 하나씩. 가게를 경영하고 나 자신도 매일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칵테일이나 요리를 만들고 한밤중에야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졸음이 밀려올 때까지 원고를 쓰는 생활을 3년 가까이 계속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2배쯤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러나 좀 더 스케일이 큰 탄탄한 내용의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차츰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가게를 일단 접고 일정 기간 소설 집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소설가로서의 수입보다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이 컸지만 그쪽은 큰맘 먹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은 내 결심에 반대했습니다. 혹은 고개를 크게 갸우뚱했지요. 그들은 가게가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까 경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어딘가에서 좋아하는 소설을 쓰면 좋지 않은가 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사고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당시 내가 전업 작가로서 살아남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가령 무슨 일이든 뭔가를 시작하면 그 일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정을 못 찾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게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고 약간 겸연쩍기는 했지만 소설가라는 간판을 걸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빚도 꽤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 4월까지 장편 소설 양을 쫓는 모험을 써냈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없으니까 덧먹던 힘까지 쏟아부어 글을 썼지요. 있지도 않은 힘까지 총동원했던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 소설을 다 썼을 때 나 나름의 소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손닿지 않은 광맥 같은 것이 잠자고 있다는 느낌도 얻었고, 이 정도면 앞으로도 소설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생겼지요. 그런 까닭으로 결국 또 어딘가에서 작은 가게를 여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로 젊은 시기를 별도로 치면 인생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순번을 매기는 것이지요. 어느 나이까지 그와 같은 시스템을 자기 안에 확실하게 확립해 놓지 않으면 인생은 초점을 잃고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주위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류보다는 불특정 다수인 독자와의 사이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었지요. 내가 생활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지필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질 높은 작품을 완성해가는 것을 많은 독자들은 분명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소설가로서의 나의 책무이며 최우선 사항이 아닐까요?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독자의 얼굴은 직접 볼 수 없지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념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나는 일관되게 그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관계를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정해서 인생을 보내왔습니다. 가게를 경영하고 있을 때도 대체로 같은 방침이었습니다. 가게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상당히 좋은 가게다, 마음에 든다, 또 오고 싶다 라고 생각해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단골이 되어준다면 경영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거꾸로 말하면 10명 중 9명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마음에 들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명확한 자세와 철학 같은 것을 기치로 내걸고 그것을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비바람을 견디며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게를 경영하면서 내가 몸소 체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그것과는 대조로 아내는 아무리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전혀 살이 찌지 않지요. 그래서 나는 자주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도 손쉽게 얻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살찌기 쉬운 체질로 태어났다는 것은 도리어 행운이었는지 모릅니다. 즉, 내 경우 체중이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에 유의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골치 아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면 신진대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몸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거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의 사람은 운동과 식사에 유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그런 귀찮은 짓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체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경우가 많지요.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히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공평한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체중이 불어난다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오히려 하늘이 내린 행운이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적신호를 보기 쉬운 만큼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관점은 소설가라는 직업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타고날 때부터 재능이 풍부한 소설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소설을 쓸 수 있지요. 샘물이 퐁퐁 솟아나듯이 문장이 자연스레 솟아올라 작품이 완성됩니다.
노력할 필요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덜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러한 타입은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에게 샘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괭이를 손에 쥐고 부지런히 안반을 깨고 구멍을 깊이 뚫지 않으면 창작의 수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몸을 혹사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활을 오랜 세월에 걸쳐 해가는 동안 새로운 수맥을 찾아내고 단단한 안반에 구멍을 뚫어 나가는 일을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원이 메말라 간다고 느껴지면 과감히 바로 다음 수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자연의 수원에만 의지하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어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령 불공평한 장소에 있어도 그곳에 있는 종류의 공정함을 희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공정함에 굳이 희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어떤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재량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나이를 먹어갑니다. 젊다는 것은 온몸에 자연스러운 활력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력이나 지속력도 필요하다면 저절로 생기지요. 이 시기엔 굳이 애써 찾을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고 재능이 있다는 것은 등에 날개가 돋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움과 활달함도 많은 경우 젊음을 잃어감에 따라 차츰 그 자연스러운 기운과 선명성을 잃어가지요. 이전에는 가볍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어떤 연령대를 지나면 그만큼 간단하게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강속구 투수의 구속이 점점 떨어져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재능의 강태를 커버할 수도 있지요. 강속구 투수가 어느 시점부터 변화구를 위주로 한 두뇌 피층으로 전환해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도 물론 한계가 있지요. 거기에는 상실감의 안개와 같은 그늘도 어른거리게 됩니다. 한편 재능이 별로 풍부하지 않은 나와 같은 평범한 작가들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근력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근력을 재능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견뎌 나가는 사이에 자신 속에 감춰져 있던 진짜 재능과 만나기도 합니다. 삽을 써서 피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발밑에 구멍을 파 나가다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비밀의 수맥과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경우지. 이런 경우 정말 행운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행운이 가능하게 된 것도 그 근원을 따지면 깊은 구멍을 파 나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근력을 훈련에 의해서 몸에 익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년의 재능을 꽃피운 작가들은 많든 적든 그러한 과정을 거쳐온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에서 자신을 보강해 가느냐 하는 것이 각각의 개성이 되고 특징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여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끌어안은 한 사람으로서 모순투성이의 불분명한 인생의 길을 더듬어 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시 하나의 성취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과장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